오늘 평화통일 대학원 강연자로 참석하신 박성철 교수님과 세계 각국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한반도의 평화협력과 주변 강국의 실용외교입니다. 동북아의 상황은 미중의 신냉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가치를 선점하고 지속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국가는 국가 이성에 의해 움직이고 그 국가 이성이란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계 각국의 군대를 파견하고 중국이 1대1로 정책으로 군사적 팽창을 도모하는 것도 결국은 장기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한반도 평화협력의 가치가 각 국가의 국가 이익에 부합함을 설득할 때 한반도 평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강대국 사이에 낀 주변국의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균형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힘든 팬데믹 상황인데요.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평화통일대학원이라는 아주 소중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주혈통 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이승우 회장님, 이만희 간사님, 배국기 수석 부회장님, 김춘식 상임 부회장님, 곽태한 상임 고문님, 사문혜서 간사님, 원호정 위원장님 모든 분께, 모든 임원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LA 평통 자문위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미주 전역에서 또 세계 전역에서 많은 소중한 상임위원님들, 자문위원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반가운 인사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 한문수 보스턴 경제학 교수님 강연에 이어서 특별히 오늘 강연하시는 박종철 교수님은 한국에서 몇 분 안 되시는 최고의 중국 전문가시자 한반도 관련 외교안보 전문가이십니다. 한국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잘 아시죠? 그곳에서도 아주 자주 초대되시는 저명하신 학자시고요. 아직은 젊으신 연배시지만, 그렇지만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데 젊으신 연배시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 방문할 때 항상 꼭 뵙고 맥주 한잔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저희 소중한 동지이기도 합니다. 1년 반 전에 박 교수님의 초대로 박 교수님께서 재직하시는 국립경상대학교 학부 학생들에게 미국 정치 상황과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를 주제로 제가 줌으로 화상 강연을 한 적도 있는 아주 뜻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시절 저희는 교훈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사명에 남북미 정부 당국에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정부 당국과 함께 국민들과 동포들이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운동의 외연을 확대할 때, 즉 대중적 유권자 평화 공공외교가 확대가 될 때 이 분단과 대립을 넘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대부흥의 길을 활짝 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신 박종철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영구적 한반도 평화의 길에 우리 260만 미주 동포와 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과 강연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통 LA 협의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앞에서 축사를 해주신
또 제가 경상대학에 한 번은 아니고 한 3번쯤 초청한 것 같습니다. 예, 최강철 부의장님 또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또 LA 협의회 이승우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항상 뭐 제가 이제 한참 그 후배 학자로서 잘 따르고 또 저희들 그 한국의 북한학회를 이끌어 주시는 그 각혜환 교수님 여기서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제 발표는요, PPT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최근 뭐 그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요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거, 뭐 100% 모두 합의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또 이제 제 의견도 조금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에 한국에서 한국에 나아갈 길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그 이승우 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2008년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이 어쨌든 간에 다소간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고, 또 베이징 올림픽, 또 2020년도 북경 올림픽, 2번의 북경 올림픽을 했는데요.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중국이 힘이 세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대. 예, 어쨌든 간에 뭐 세계 경제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뭐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를 훨씬 넘어서는 현재 상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냉전 이후에 미국이 압도적으로, 국제 정치에 있어서 주도적인 힘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뭐 EU라든가 G7 또 G20 또 신흥 선도국가라고 볼 수 있는 뭐 인도라든가 브라질 등의 힘이 과거보다는 좀 세지면서요. 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 또 한 대전환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자유주의적인 질서를 제공하면서 그 세계 경제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미국의 적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독일과 같은 나라도 민주화 그 자유주의 체제를 선택을 하면은 미국적인 질서 안에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행태, 특히 뭐 트럼프라든가 뭐 미국 우선주의, 뭐 일방주의, 애외주의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바이든 역시도 또 상당히 과거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넉넉했을 때 무제한 무역과 이 또 안보를 제공하던 미국과는 좀 다른 형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는 뭐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도 이제 인류에게 과거의 전통적인 안보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숙제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제는 산업혁명을 넘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첨단 기술이라든가 또는 정보라든가 또 AI가 섞여가지고 그 산업과 연관이 되는 건데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대응하지 못하느냐는 그 각국에 있어서의 이 운명을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각국의 상황을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냉전 시대라든가, 냉전 시대에는 그래도 뭐 비교적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가치나 이념이 중요했는데, 최근에 각국의 외교안보 주장을 보면은요, 국자도생, 국익, 이런 게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도 예외가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는데요. 더더욱이 각국의 이익이라는 것이 과거보다는 가치나 이념적인 것을 넘어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맨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실천 문제인데요. 뭐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과 또 한국전쟁 이후에 글로벌 질서는 미소 냉전의 상태였고 한국은 뭐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최세계 빈국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외교 실천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일변도 지금의 20대, 30대들은 사대주의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 미국 일변도 외에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죠. 지금의 이제 20대, 30대의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은요. 그 국제정치학의 용어로서는요, 한쪽에 편승을 한다 해가지고 편승 외교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19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이 대소 봉쇄망을 갖다가 같이 연합을 합니다. 60년대 후반은 그 중국이 그 소련의 위협에 또 핵 위협에 이 불안감에 떨던 시대였는데 70년대부터는 미국과 손을 잡기 시작을 해가지고 79년도부터는 수교를 하면서 그 미국과 중국이 이 전략적인 묵계, 그러니까는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 협력을 한다라는 사인은 없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 협력을 하던 이 시대였습니다. 냉전 후기부터는 미국이 어쨌든 간에 단독 패권을 갖는 글로벌 질서를 가졌고요. 또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세계 최빈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또 산업을 갖추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형태였습니다. 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외교는 소위 말해서 안미 경중이라고 했습니다. 안보는 여전히 미국과의 이 협력, 그다음에 경제는 가장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했습니다. 이 당시에 소위 잘 나가는 산업 국가들,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안미 경중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국제 정치학의 용어로서는 균형 외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요, 상당히 다른 형태인데요. 중국이 상당히 그 미국의 그 국력에 많이 추격을 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아직은 뭐 그 냉전, 신냉전이다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중국이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국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 또 학자들은 신냉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국의 전략을 보면은요, 이제는 상황별로 국익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다 이런 논리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는 협조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든가 생명 안전의 문제, 인류가 취한 그 공동의 기후 위기, 탄소 제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협조를 하겠다. 또 뭐 그 AI 문제라든가 뭐 인터넷 또 반도체, 첨단 산업, 또 우주 탐사와 같은 과학기술 영역, 또 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요, 경쟁을 하겠다. 이거 동맹국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프랑스, 뭐 중국 할 거 없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서로 봐주지 않는 시대. 그다음에 군사적인 문제, 특히 뭐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경쟁,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마찬가지죠. 나토가 너무 동진을 하고 또 러시아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토에 들어온다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략을 하느냐 이런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요.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 직접 이렇게 대결을 하지 않지만은요 아주 치열하게 우주에서 하늘에서 또 육상에서 또 바다에서 또 심해져 사이버 공간에서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몇 년간에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옆에서 제가 이제 그 국제정치 교과서에 있는 그 이 피라미드 형태의 모델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한국이 참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해서 뭐 강대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이 그 유엔 상임이사국과는 또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국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두 번째 범주죠. 세계 대다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미들 파워, 중견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내에서 그러면 한국이 어떠한 위상인가? 그러니까 미들 파워에서는 가장 위쪽에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뭐 용어는 학자들마다 또 연구기관마다 다른데 이제 글로벌 선도국가, 리딩 컨트리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요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합의된 표현은 아니고
이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을 제가 채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각 연구기관 학자들마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외교의 실천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또 한국 전쟁에서 아주 큰 도움을 주고 또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절대적 영향을 줬던 국가. 물론 지금은 상당히 과거와는 다르고 우리에게 이제 뭐 그 국방 군사 분담금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달라. 또 셰일 에너지 같은 경우 그 상당히 우리가 비싸게 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달라. 또 뭐 그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한국의 이 한국 전쟁과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의식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의 외교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하되 그 다음에 그 한국은 지정학적으로요 주변 국가와 관계를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와 또 유럽과 같은 나라들과는 상당히 그 자유롭고도 또 열린 이런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사실은 50년대 60년대를 생각해 보면요 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등 여러 선진 국가들의 원조가 큰 힘이었습니다. 원조 플러스 또 특혜적인 무역, 또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뭐 간호사라든가 또는 뭐 광부를 좀 받아 줘가지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를 한국이 좀 받아라. 또 동남아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국가에서는 한류가 불고 있고 또 그 국가들에서는요 그 한국의 그 많은 그 차순위 기술이죠. 한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 나라들에게는 이 첨단 산업으로 불리는 기술들을 갖다가 무상으로 또는 값싸게 공유해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들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나라들과 공정과 연대, 포용과 확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한국의 최근에 이제 합의되고 있는 외교의 실천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국이 도대체 현재 상황이 어떤가?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이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1996년에 가입이 됐습니다. 물론 뭐 96년에 가입이 됐다고 해가지고 OECD 국가의 뭐 상위권이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요. 가입한 후에 지금 한 20여 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제는 한국이 좀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위상을 갖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국은 전형적으로 뭐 대외 지형적인 통상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이 안 나가고 있지만은요, 세계적인 석유 수출국가, 그러니까는 가공을 해가지고 울산이나 여수, 여천 같은 데서 가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그 석유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또 히토류 같은 것은 나지 않지만은요, 히토류를 수입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 이렇게 그 대외적인 통상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2020년에 세계 한 10위권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역 규모도 앞에서도 쭉 밑에 그래프가 보이시겠지만요. 조금씩 전진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8위, 9위권 국가, 또 수출은 7위권 국가가 됐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총 그 FTA를 17개 맺고 있는데요. 약 국가로 따지면 57개국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GDP의 한 4분의 3 정도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세계적인 자유무역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순위를 한국 스스로가 이제는 뭐 한 10위권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국의 여러 연구소들이 최근에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한국의 차세대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하나가 세계전략위원회가라는 게 있는데 이 한국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약간 뭐 자화자찬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영국에서 열린 G7에도 초대를 받고 또 지속적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 D10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G10 안에 연속적으로 들고 있는 상당히 상위권 국가이다. 또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수출면에 있어서 그 코로나 시기에 유럽과 같이 이 제조업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관광으로 갔던 나라하고는 굉장히 결과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이 제조업 강국의 면모를 상당히 이렇게 과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역사 문제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일본하고 우리가 충돌을 했는데 일본이 이 첨단 이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우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수출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그 경제력 때문에 기술은 가지고 있어서 생산하지 않았던 많은 이 물자들을 그냥 경제적 타산은 조금 적지만은 이 공급망 산업 보호의 측면에서 직접 생산도 하고 또 뭐 중국이라든가 네덜란드, 벨기에 등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보다 조금 비싸게 물건을 파는 나라들이요. 우호적으로 한국에 물자를 또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기술력과 또 외부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 우호적인 국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력 수출품들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에서도 공장을 지어달라. 또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짓고 중국의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이고 또 베트남에도 삼성 반도체가 있어가지고요. 베트남의 그 GDP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 몇 년 동안에 또 코로나라는 위기 동안에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국방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재래식 첨단 전력에 있어서는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잡지를 보면은 한국이 세계 6위다. 이 첨단 전략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현포와 같은 미사일은 핵 미사일에 준하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 벙커버스터라고 해가지고요, 땅 깊이 몇십 미터씩 파고 들어가가지고 폭파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아랍에미리트에도 천궁2를 수출을 했는데요, 4조 원어치를 수출을 했는데 한국의 그 요격 시스템이 한국의 이제 국방과학기술원 이제 ADD 같은 데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 지금 그 패트리어트 3 이가 지금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장기간 개발했던 이 패트리어트 3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ADD에서는 평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2016년도에 그 미국이 그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배치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이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그 외교적인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친중적인 이런 행태를 보였고 또 2016년도에는 관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김일성이 앉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중국 인민 해방군의 이 열병식을 갖다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사드 배치를 요청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한국이 사드를 사는 것은 좋다, 구입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사드를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논리였는데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뭐 첨단 무기 사드를 제 기억으로 UAE 정도에만 팔고 파는데도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의 준비, 또 록히드 마틴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UAE가 산 케이스도 있는데 뭐 사우디 등에는 팔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스템에 준하는 이 LSAM이라는 시스템을 한국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드만큼의 성능은 아닌데 3일 전에 그 LSAM을 갖다가 전 국민들 앞에서
그 성능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고고도는 LSAM, 저고도는 천궁2를 통해 가지고요. 이 천궁이 한 기당 한 대당 15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팔고 있는, 한국에 팔고 있는 그 팩3가 한 기당 60억이거든요. 그래서 포대 한 대를 만들려면 그 한국의 이 천궁2 같은 경우에는요 한 100억 정도면 되는데 포대 하나 한 부대를 만드는데 그 미국의 무기를 이 패트리어트 3를 살려면은 500억 6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은요 K9 자주포와 같은 거 이제 탱크 시리즈가 과거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질 때 우리가 값싸게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요것을 갖다가 좀 개발을 잘 해가지고 이제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르웨이라든가 인도, 호주 등에 뭐 몇 조 원어치를 최근 2, 3년간에 팔았다는 것은 언론에서 잘 보실 겁니다. 그래서 광산 수출이 지금은 뭐 세계 8위 이내, 어떤 뭐 통계에 의하면 6위 이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미사일 분야라든가 또 자주포 분야 또 심지어 뭐 이 전투기 연습용 전투기도 여러 나라에 현재 팔고 있는 스스로 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 미국이 없으면은 자기 나라 조국의 수호가 불가능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스스로의 실력이 충분한 나라로 점점점 변모해 가고 있고 아마 미사일 분야는 뭐 워낙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한데요. 뭐 그 정도 나라를 제외하고는 미사일 이 반격 능력은 한국이 세계에서 한 5위권 안에는 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지구촌 평판도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열린 방역,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이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나서 제로 코로나 하는 나라와는 다릅니다. 중국은 뭐 이렇게 코로나 방역에 성공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얼굴 인식을 하고 또 굉장히 이게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의 코로나 방역인데 한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그 10만 명 이상이 일일 발생을 하고 있어도 일단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체로 뭐 이렇게 정부에서 통제를 하면서 많은 그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은 열린 방역을 한 몇 안 되는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또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BTS죠. 방탄소년단, 뭐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지친 세계인들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한류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또 심지어 평양에서도 한류를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동안에 보면은요. 뭐 글로벌 혁신 지수가 어떤 데는 뭐 1위다, 5위다, 뭐 또 코로나 회복력 지수가 세계 10위이다. 또 이제 한국이 제일 돈을 많이 벌던 조선이 또 중국의 추격에 의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추격을 당했었는데 1위를 뺏겼었는데 지금 아예 그냥 이 값싸고 이렇게 그런 배보다는 그냥 조선도 이제 구조개혁을 하면서 비싸고 첨단 그 조선만을 파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조선도 이제 1위 탄원을 하면서 지구촌에서 선도국가로서의 평판이 지난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외교적 과제가 무엇인가? 서두에서도 이승우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이 리서치 회사 워싱턴에 있는 퓨 리서치 센터인데요. 한국인이 가장 친미적이고 또 가장 반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국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뭐 일본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할 거 없이 한국보다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한국인의 인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렇게 미국만 좋고 또 중국이 어쨌든 간에 문제는 굉장히 많은 나라고 뭐 인권 문제라든가 자유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죠. 미국
미국과보다는 우리가 2배 정도의 무역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런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게 옳은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또 우리가 비핵화라든가 종전 또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경제 번영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이 두 나라가 이게 우리에게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 봉쇄 압박하는데 한국이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이 동맹을 약화가 되면은 보복을 받겠죠. 또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지금처럼 가지면은 경제적인 이런 보복을 받을 건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큰 숙제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도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와 같이 물론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똑같은 그 실수를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일본도 수차례 하고 또 중국에 사죄를 하기도 했는데 친중 국가를 막 하다가 갑자기 친미 국가를 하는 이런 왔다 갔다 외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북이 중심으로 하되 미국과 그 중국에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야지 김일성이 앉던 자리에 내가 앉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는데요. 최빈국에서 중견국으로, 중견국에서 이 선도국가로 나서다 보니까는요. 과거에는 외교가 어떻게 보면 편했어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많은 이 미들파워 국가들이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지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이 하는 대로 따라하자, 독일이 하는 대로 따라하자, 이런 그 추격 국가로서의 이점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한국이 대답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남북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약점이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는 한국이 조금 커가지고 이제는 일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뭐 이제 과거 같으면은 뭐 그 수출 규제를 했으면 한국이 금방 그 역사 문제를 갖다가 뭐 1965년도 같으면은 독도도 우리가 뭐 폭파해 버린다라는 사고를 가질 정도로 영토라든가 또 역사 문제에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경제와 역사를 딜을 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졌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주변 국가들이 그 한국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을 줄 건데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등 여러 그 국가들에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받는 국가에서 이제는 주는 국가로. 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선도 국가가 되다 보니까는요 책임 의무가 있어요. 책임 의무가 글로벌 사회에 과거에는 힘드니까 뭐 형님들 원조 주세요, 뭐 무역에 있어서 최애국 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 한국 언론을 보시면은요. 그 코로나 시기에도 정말로 많은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정상 그 외교를 하고 갔잖아요. 그거 같으면은 그 개발도상국 국가의 원수들이 한국에 오면은 신문에 떠들썩한데 지금은 웬만한 큰 나라 아니면은 한국 신문 일면에 실릴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외교의 아주 큰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든 공화당이 장악을 하든 외교에 있어서 대원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국익이 지켜지면서 이 정책이 변하는 이 제한의 폭이 있는데 한국은요 이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과거 정부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이 외교 정책이 그 불연속성을 갖는데 이게 내치하고 다르게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약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요. 이 백신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진국들 또 강대국들이 협조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다. 협조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지금 한국은 그 2차 접종을 넘어가지고 부스터샷이 거의 60%를 넘었습니다. 3차까지가. 근데 선진국들 대부분이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아프리카 같은 국가는요 5% 이하인 국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이 그 너무나 화이자 같은 게 비싸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가? 돈을 모아가지고 백신을 주자고 하는데 어떤 나라는 주자, 또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제품으로 하자.
또 중국과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로 시노팜, 시노백과 같이 중국 물건으로 해야 된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 물건으로 하는 게 그렇게 미국, 중국 이 강대국들에게는 과연 중요한지 이게 고민이 되는데 이제 우리 정부는 비교적 공정하고 포용하게 이걸 물건을 주고자 하는데 물론 너무나 그 지구촌 뭐 70억 인구를 우리가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촌 재건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공헌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요. 지도자가 그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친러 이 성향에서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법률 개정을 하고 또 헌법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이 판단력과 의지와 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한국 외교의 숙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면 대체로 맞았는데 지금 그런 시대를 넘어버렸습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된 외교적인 선택을 해야만이 이 선도국가의 이 위상을 유지하는 게 지금 굉장히 G10이라든가 D10을 유지하는 게 만만한 것은 아닌데 이 지도자의 역량, 왜냐하면 지도자는 이 퍼스트 디플로매트, 첫 번째 외교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가 점점점 중요해지는 외교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숙제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외교에 있어서 어떤 나라는 뭐 한국이 50년대, 60년대 했듯이 편승 외교죠. 세대 외교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비교적 중국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동맹 비슷하게 아주 이렇게 그 관계를 좋게 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쿠바, 북한, 캄보디아 이런 나라가 있고요. 미중 사이에 경제적인 이익, 안보는 미국에 의존을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중립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EU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으로 경제에 있어서는 이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약한 고리다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가 한국, 태국,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과 동맹이지만은 중축과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세안과 같은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해칭, 가장 미중 전략 경쟁에서 표현을 하지 말자 쪽으로 가는 나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 좀 더 기울어진 국가들, 싱가포르, 베트남은 뭐 중국과 전쟁을 했고 지금도 국경 분쟁을 하고 있고 또 남사군도에서 치열하게 해군 사이에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요.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만은 중국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베트남은 건국 이래로 비교적 사회주의적인 민주적 집단 지도 체제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사회주의 민주라는 관점에서 이 시진핑이 3연임을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비난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건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독재다라고 이렇게 베트남이 이렇게 중국을 비판을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또 독자적인 균형, 비동맹 노선을 걷고 있는 나라로서는 인도네시아가 있고 또 중립 노선이면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고 때로는 마하티르 전 수상 같은 경우에는 선택은 우리가 하겠다. 미국 조용히 해라. 미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경고도 막 날리는 나라로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현재 있습니다. 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일정하게 한미동맹 기반하에 중국과 경제 협력인데 동남아 국가나 유럽 국가는 훨씬 우리보다는 널뛰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좀 외교의 역사를 우리가 좀 강대국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상당히 희생된 식민주의 국가였습니다. 또 해방된 이후에는 독일은 분단이 돼가지고 처절하게 이 파시스트 한 거에 대해서 또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응징을 받았지만은 이 아시아에 있어서는 묘하게 이 한반도가 이렇게 대신 응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1950년대에
세계의 열전의 중심지였던 한반도가 다시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반도만이 아니라 타이완이라든가 또 베트남 앞바다가 동일한 운명인데요. 이게 이 1950년대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정한 이 선택, 이 하나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상대편을 적으로 만들면서 이 군사적 대치가 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숙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다 되어 가니까요. 제가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 넘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이제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론은 어떤 것이냐. 이제 미국이 주는 국가에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동맹 유지 비용으로 뭘 달라 F-35를 40대 사달라 80대 사달라 또는 뭐 분담금을 갖다가 올려달라 뭘 해달라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장 넓은 기지를 무상으로 지어달라 평택에다가 그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좋은 기지를 우리가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산에서 이렇게 미군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용산 기지를 또 반환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용산 기지를 원래는 이제 오염 처리를 해가지고 환경 오염 처리를 해가지고 반환을 해주기로 했는데 환경 오염 조사조차도 현재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동맹으로서 어디까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가. 받았으니까는 분명히 미국에 특혜를 주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한미 사이에 큰 돈이 아닌데 1억, 2억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싸움을 해요. 근데 1억, 2억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명분 싸움이 아닌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근데 참 이게 난감합니다. 미국이 1, 2억이 없는 나라도 아닌데 뭐 1억짜리 뭐 해달라, 2억짜리 뭐 해달라 이렇게 변한 것이 참 서로 간에 안타까운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서 국익 중심으로 간다. 협력, 경쟁, 갈등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근데 한국 역시도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무슨 학자들이나 또는 관료들도 사고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가치나 이념을 고집하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좀 한국에 있어서 최근에 좀 제가 관찰한 겁니다. 100% 이게 뭐 제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요, 이 가치 이념을 중시했는데 지금은요, 국내적으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 그러니까는 국민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최근에는. 이 중산층의 삶이 중요하지 외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는요, 안보가 아니라 국민이 먹고 살아야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꾸로 이제 외교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헌, 또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은 상대국들이 잘 살아야 되고 한국 물건을 살려면은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여러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최빈국들은 한국 물건을 한류를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해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 위기에 강한 지도자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요, 정부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더 많은 교류를 해야 된다. 과거에 트럼프 정부에 우리가 실패했던 게 정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과는 이제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정치적인 협상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미국에 대한 대미 외교를 좀 두텁게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일한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 외교 같은 경우도 두텁게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를 뭘 사달라고 하는지 또 미국이 용산을 반납 안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두텁게 이제 군도 외교를 해야 되고요. 또 무역 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좀 등이 가려울 때 뭐 이제 꼭 이렇게 뭐 한국에 뭘 해달라 뭐 이렇게 셰일가스 사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등을 좀 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 의회 설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이렇게 좀 우리가 늦게나마 깨닫고 있는데 미 의회를 참 한국인들이 설득하는 데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뭐 K-팩 등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건 한국인이 할 수 없고 그 한국계 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두텁게 미국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공공 외교 차원 또는 미국인이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이해하고 또 동맹을 두텁게 하려는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호혜적인 그 한미 관계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한중 관계 역시도 지금 한국에서 지금 반중 감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무역이 25%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민족 조선족이라든가 또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계를 깊이 가져야 되고 있습니다. 또 한중 수교 지금 30주년을 맞아가지고 한중 미래발전위원회 등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한중 관계를 갖다가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많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문제입니다. 일본과의 문제도 역사 문제로 일본이 도발을 했지만은 역사 문제를 무한정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역사라는 어려운 문제는 좀 천천히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기간에 그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눈높이가 비슷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민족적인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라든가 또 군사 안보적인 면에 있어서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기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PPT를 준비할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그 러시아와는 우리가 많은 자원을 갖다가 수입하고자 했는데 뭐 지금은 어쨌든 그 러시아가 굉장히 조금 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미국과 함께 제재를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러시아와의 관계는 회복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공공외교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해외 한인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해외 한인 뭐 지금 제외 국민들 여기 이제 뭐 미국 국민들도 계시고 한국 국민들도 계시겠지만은 제외 국민들에 관한 애우가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일 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외 국민 플러스 또 동포들이죠. 국적은 다르지만은 우리 민족에 대한 예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지도자들 양당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투표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이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보다는요 현저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해외 제외 동포가 한 750만쯤 되고 유권자가 80%를 잡았을 때는 한 220만인데 선관위에서는 한 210만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별로 보니까는요 이 전체 인원 중에서 한 11.5%만 이렇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했는데 미국이 5만 5천 명, 그다음에 중국 3만, 일본 3만, 이 3개국 신청자가 한 5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간에 해외에 계시는 국민들 또 동포들의 바람 중에 하나가 재외동포청을 갖다가 설립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이제 한국이 전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동포들 뭐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되겠는데 이 처우 개선 문제도 굉장히 이번에 보니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힘이 없어서 못했던 영사 조령 문제 등에 있어서 또 재외선거 투표권 문제 이번에 너무 불만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투표를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는 특히나 이제 뭐 최광철 대표님들 뭐 이런
그 케이펙 인원들이 한국 정치권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압박을 넣고 있는 게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병역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데 지금 뭐 병역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모병제 쪽으로 많이 변해갈 것 같습니다. 복무 연한이 대폭 단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은 이게 이제 이 복수 국적의 하향이 어쨌든 간에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 여러 강의에서 또 한반도 평화 문제,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의 위상 문제를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주로 그 이 케이펙 사례를 조금 설명을 하는데 뭐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이제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한국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이 등이 가려울 때 미국이 긁어줄 것이다.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미국과 한국이 서로 등이 어디가 가려운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이제 정상 그 외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방 외교라든가 또 외교관들이 하는 외교 또 산업통상 분야도 있지만은요. 의회 설득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는 이 케이펙이 상당히 굉장히 그 유능하지 않나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이제 요분들은 내가 보니까는 미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이런 신념 같은 게 있고 또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양쪽의 등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정확히 알고 특히 의회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또 고맙게도 유태계로 알고 있는데 또 오늘 강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쪽에 계시는 에드 셔먼 의원이 많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그 외에 뭐 로칸나라든가 앤디 김 뭐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법안이 올해도 다시 이제 상정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및 워싱턴 평양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또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미 국무부 장관이 180일 이내에 북한과 종전 평화를 위한 이 로드맵을 의회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그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이익에 모두 부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집니다. 또 뭐 그 외에도 제가 보니까는 뭐 북한 인권법 뭐 또 있고 그다음에 뭐 동맹 강화법 등 물론 이제 이게 뭐 보수 진보 서로 이제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미 그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그 한국 국적으로서는 할 수 없는 노력들이 이 한국계 미국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이 양국 정부에 압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 역시도 이 그 현재 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선도 국가로 이 자기들이 자리매김을 하는 데는 이 그 해외에 있는 국민들과 동포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큰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 강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아마 깊은 감명을 받았을 걸로 봅니다. 평화 통일 단어는 우리가 뭐 쉽게 보이지만 아마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종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한민국 외교 실천에 대해서 이제 한미 관계와 이제 한중 관계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한국을 도왔던 국가들이 현재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부심도 생겼고 또 뭐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유상과 품격이라든지 평화와 안보는 한몸이라든지 고객 중심의 실용 외교 등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통일대학원 제2강의는 여기서 폐회를 하겠습니다.